엄마랑 내가 너 공부시켜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유학까지 보내줬더니만 너는 대체 뭘 배운 거냐? 네 엄마가 어떻게 세상 떠난 줄 알면서 TV를 보고 웃음이 나와. 아버지 매번 이럴 때마다 돈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유학 보내준 거 아까워하실 거면 차라리 보내지 말지. 그러셨어요. 엄마도 아버지가 이렇게 제게 말하는 거 원치 않으실걸요. 너나 며느리나 부창부수라고 아주 똑같은 녀석들끼리 만났구나.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호텔 만실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며칠 주무시고 가신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곤란해요. 곤란하면 재우지 말지 그랬냐. 끝까지 안 된다. 하지. 그럼 공항에서 버텼으면 됐을 텐데 한인 사회에서 저 욕먹힐 일 있어요. 저 변호사예요. 아버지 막말로 제가 아버지를 몰라요. 아침에 바쁜데 화장실에 너무 오래 계시고 밥도 너무 천천히 드시니 며느리 저도 부담스럽고 암튼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쌓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미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네 엄마가 모든 청춘을 바쳐 너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었어. 또 정말 듣기 싫네요. 제가 빚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래 내가 더 이상 네 인생의 짐이 되지 않도록 하마. 우리는 다신 보면 안 될 인연들이구나. 저는 그리 말하고 피눈물을 삼키며 다음 날 바로 아들의 집을 떠나 공항으로 갔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손에 꼭 쥐고는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유달리 발걸음이 무거운 상태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수이고 나이는 70세입니다. 60대는 그래도 제가 음식 관리하고 운동하니 괜찮았지만 70대에 들어서자마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은 짝사랑이라더니 몸이 약해질수록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간절하고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인데 작은 아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큰 아들은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부모님 따라 부산으로 이사해서 학교는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나와 취직을 했고 여동생은 중학교만 졸업 후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시집을 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달리 몸이 약했던 저는 병원을 전전해서 다녀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단명할까봐 걱정이셔서 민간신앙이며 절이며 안 찾아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자라면서 저는 몸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미 제 나이 20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가서 취업하고 있을 때 저는 초등학교 졸업장조차 갖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똑똑했던 내 새끼인데 몸만 약하지 않았어도 나라에 쓰임받는 한 자리를 했을 터인데 어머니는 두고두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기가 저는 항상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학교 졸업장 하나 없이 저는 취업도 쉽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몸 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아무리 회복되었다고 해도 몸 쓰는 일을 주된 일로 하기엔 체력이 부족했기에 저는 고민하다가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까지 무사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장하다 하시며 식당 일을 하시며 다 큰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형제들은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긴 했습니다. 나이 먹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네가 일해서 돈 벌어서 해야지. 어머니 힘드시게 고생시키고 그 돈 받아서 학교를 다녀. 그래, 오빠 창피한 줄 알아. 공부하고 싶으면 오빠가 돈 벌어서 해야지. 엄마 힘든데 내가 드리는 용돈 다 오빠 학비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몰라. 저는 형제들 사이에서 미운 오리 새끼나 다름없었습니다. 뭐든 유난이었지요. 아픈 것도 유난, 공부하는 것도 유난, 이제는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도 형제들에겐 유난처럼 보였나 봅니다.
어머니 힘든 것도 알고 도움받는 거 염치 없다는 것도 알지만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공부하면 시간이 더 늦어지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시간이 금이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기죽을까 싶어 다독여 주셨습니다. 정수야, 엄마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얼마나 기특한지 모른다.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겼으니 가문의 영광이야. 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할게요. 꼭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비행기 태워드릴게요. 저는 어머니 비행기 태워드리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군 면제가 돼서 시간을 벌어 저는 얼추 남들과 비교해서 1, 2년 정도만 듣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당당히 들어가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고 집안 좋은 여자를 골라 결혼을 함으로써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성공은 어머니의 기쁨이었기에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잘 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아들 둘 낳고 가정을 꾸리자 어머니께서는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신 어머니였기에 제가 자처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들은 그 모습에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큰 형수님이 행여 시어머니 모셔야 하면 어쩌나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지만 제가 먼저 나서주는 바람에 형이 누구보다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많이 미안했다. 정수야, 너 공부하는데 형이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핀잔만 줬으니 얼마나 내가 미웠겠냐. 어머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어머니 용돈과 생활비는 나랑 경미랑 같이 돈 모아서 주마. 형은 그리 말을 했고 그 다음 달부터 여동생이랑 같이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용돈이랑 생활비 보태 쓰라고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지만 노력해준다는 점에서 고마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에게 제일 고맙기는 했습니다. 집안 좋고 예쁜 여자가 제게 시집와 아들 둘 낳고 시어머니까지 모시는데도 찍소리 안 하고 항상 저를 편하게 대조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그런 아내를 잘 이해해 주셔서 고부간의 갈등이란 건 저희 집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둘은 어머니와 아내가 같이 양육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부모님이 계시니 더 예의도 바르고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안팎으로 안정되니 저는 일에만 몰두해서 얼른 승진에 잘 되었음 바랬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IMF가 찾아와서 한순간에 저는 정리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 당시 IMF 때 해고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그토록 노력한 제가 잘려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앞에서 데모하고 집에 처자식이 있다고 한평생 회사에 몸 바쳐 일한 사람들을 어찌 이렇게 쉽게 잘리게 하냐 했지만 회사가 차례차례 부도나고 쓰러지는 판국에 저희를 챙길 수 없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저를 기다리는 식구가 무려 넷이었습니다. 특히나 한참 교육비 들어갈 큰 아들은 중학생, 작은 아들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장사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섣불리 뛰어들다가는 망하는 시대가 우리나라 IMF 시대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대기업이 아니라 공무원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했어야 했는데 작은 월급이라 성에 차지 않아 시도도 안 해봤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공무원만큼 안전하고 좋은 직업이 없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고 저는 어쩔까 고민을 했습니다. 마침 친구 녀석이랑 만나 술 한잔하며 서로 마음을 터놨는데 친구는 큰 결심을 했더라고요. 나 아무래도 이민 갈 것 같아. 이민 어디로? 미국으로. 삼촌이 미국에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가서 뭐든 해보려고. 뭘 해도 지금의 우리나라보단 낫지 않겠어. 잘 생각하고 결정해 후회하지 않겠어. 그래도 애들은 한국에서 키워야지 다니던 학교가 형제랑 친인척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게 밥 먹여줘. 일단 우리 식구들부터 살려야지. 난 부모 형제보다 내 부인, 내 자식들이 훨씬 소중해. 어차피 영혼은 앞으로 중요한 수단이 될 테고 애들한테 더 큰 세상을 보게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친구는 그렇게 선을 긋고 미국으로 간다 했고 몇 달 뒤 정말로 미국으로 건너가 세탁소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친구가 가니 제 마음도 싱숭생숭했습니다. 미국은 가도 자리 잡기 쉽지 않은 나라인지라 갈 만한 나라를 알아보다가 같은 북미 쪽의 캐나다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서 투자 이민 같은 것도 조금 더 수월했고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캐나다에 이민 갈 것처럼 알아보게 되었고 알면 알아갈수록 제게는 캐나다 드림이 되어버려 남몰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으며 슬쩍 가족들에게 캐나다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딱히 취직 자리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당분간 캐나다로 떠나자는 말에 제일 먼저 제 어머니께서 퉁명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두고 어딜 떠나 절대 안 된다. 나라가 어렵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이야.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잘 될 거다.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어머니 캐나다는 선진 국가예요. 애들이 캐나다 가서 공부하면 영어도 익히고 더 잘 될 것 같아요. 음식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 문화도 안 맞는 곳도 많을 텐데 혹여나 적응 못할지도 모르는데 영어 때문에 그곳에 가기에는 겁나지 않아. 저도 솔직히 어머니의 의견이 더 와닿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제게 희망이 없었고 먹고 살 길도 막막했기에 저는 이미 미국에 자리 잡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이민에 대한 열망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외국 생활도 그렇고 연고도 없어서 겁이 더 많이 났지만 제가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식구들 누가 책임지나 하는 생각에 저는 기어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결국 통보나 다름없었지만 저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이민 가기로 애엄마랑 다 상의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남아 계셔도 되고 저희를 따라가셔도 되고요. 뭘 하든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제 얘기를 듣자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머니를 식구라 여겨 다 같이 가기를 바랬습니다만 어머니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내 나라를 떠나서 남의 나라 가서 산다냐. 니들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어쩔 수 없지. 내 걱정 말고 잘 다녀오거라. 평생 거기서 산다면 나 죽어서나 보겠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비록 이민을 가지만 애들 다 교육시키고 올 수도 있어요. 언제든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그래도 고맙구나. 군 식구인 나를 니들이 날 이리 생각해 준다니 그것만으로도 어미는 충분하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너라. 어머니께서는 그리 말씀을 해주셔서 제 마음을 편하게 주셨습니다. 저는 비록 캐나다에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혼자 한국에 남을 연로하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형이나 동생이 모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다행히 매제가 이해해 주어 여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도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시대를 앞서간 형수님께서는 무조건 시어머니는 모시기 싫다고 집까지 나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동생이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형보다 여동생이 모시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어차피 바깥일을 하기에 모시는 건 형수님일 텐데 아내와는 다르게 형수님이 워낙 아찔하시고 예민해서 어머니께서 편치 못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동생은 딸이니 저는 어머니가 부디 행복하길 바라며 드디어 캐나다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투자 이민이라 그동안 산 집들이나 이런 것들 다 팔고 그곳에 새롭게 집을 얻고 운 좋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잡다한 업무를 하는 곳이었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음에 감사했고 그동안 영어 공부를 했던 게 먹혀서 얼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립학교를 다니기 싫어했는데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나 작은 아들은 위축된 성격으로 인해 힘들어했습니다. 그에 반해 첫째 아들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고 일단 부딪히고 보는 성격이라 언어도 빨리 늘어 금세 학교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공부 안 하고 딴짓하기 바빴는데 캐나다에 오니 자연과 하나가 되어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열심히 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딱 알맞는 캐나다였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작은 아들은 늘 울상이 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나 한국 가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여기서 공부하기 싫어요. 칭얼대며 울었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면 차차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매일 우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 하다가 돈을 조금 벌게 되어 슈퍼를 차리게 되었는데 제법 장사가 그럭저럭 먹고 살 만은 했습니다만 계속 작은 아들 걱정이 되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것을 싫어하니 아내는 고민 끝에 가정교사를 붙이고 홈스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모자라거나 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학교를 거부하니 아내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성공의 길을 가지는 못했습니다. 캐나다에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낯선 곳인 만큼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들 건강하고 잘 지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곳에 와서 제 수확인 것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캐나다에 와서 학업 성적도 뛰어나고 적응력이 좋아서 세계의 명문 학교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 변호사가 될 거예요. 내 꿈을 이뤄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제 인생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큰아들은 대학 입학하는 날 그렇게 말을 했고 아내는 누구보다 큰아들의 뜻을 반겼습니다. 자식 잘 되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큰아들이 자랑스럽고 좋아 보였지만 저는 아픈 손가락인 둘째 아들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정교사를 붙여 홈스쿨을 유지하고 있긴 한데 별로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내내 한국 갈 생각만 했습니다. 아빠 지금쯤 한국에서 송편도 빚고 꽃놀이도 하고 있겠지. 학교 앞에 떡볶이랑 오뎅이 너무 먹고 싶어. 헤어졌던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몇 년이나 지났으면 적응될 만도 할 텐데 아직도 그렇게 한국이 그리워. 민구가, 아빠 나 한국 가고 싶어요. 모든 게 다 그리워요. 저는 작은 아들의 말에 한국을 한번 나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토록 한국을 그리워하는데 마냥 캐나다에 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캐나다에서 사업이 시원치 않기도 하고 한국에서 경제 회복도 되었다 하니 이참에 다시 한국에 갈까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작은 아들처럼 캐나다에서 살수록 고국이 그리웠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걱정되면서 형제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이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 대학생이 된 큰 아들이 걱정되었던 아내는 캐나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는 캐나다 생활에 이제 익숙해졌고 적응도 크게 어렵지 않았으며 친구들도 많아져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나는 절대 민영이를 두고 못 떠나. 정 가고 싶으면 당신이 민국이를 데리고 나가요. 나는 민영이랑 같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게 어딨어. 부부가 갈라지잖아. 왜 애들 때문에 당신이랑 나랑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 건데 민영이가 대학생이면 이제 성인이고 독립할 때 됐어.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난 절대 안 떠나. 민영이 장가 갈 때까지는 여기에 있을 거야. 저는 아내의 모습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나오니 저도 쉽게 움직일 수 없었는데 작은 아들은 이내 우울증에 걸려 이제 가정교사도 보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작은 아들을 달래주었지만 너무 힘겨웠는지 알아서 살라며 내버려 두었고 저는 작은 아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하고 캐나다의 재산을 얼추 반 정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한국 갈 생각에 마냥 기뻐했고 드디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좋냐고 아들에게 묻자 환하게 웃으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눈물까지 짓는데 그가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왜 낯선 공간에서 내내 불안하다가 따뜻하고 정겨운 집에 온 기분 말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니가 계신 여동생네를 찾았고 마지막에 눈에 담았던 것보다 많이 늙어버린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염색해서 검은 머리였는데 이제는 신경도 쓰지 않았던지 백발의 주름진 노인이 저를 힘없이 반겼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이랑 손주가 왔구나.
그간 잘 지냈더냐? 이제나 저제나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와서 정말 다행이다 싶다. 죄송해요. 언제고 나올 수는 있었지만 또 나오게 되면 제가 자리를 비우게 돼서 쉽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다. 시간이 언제 그렇게 많이 흘렀는지 참 빠르게 지나갔구나. 어머니는 시종일관 웃으며 저를 반겼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동생의 마음은 무거운 듯 쉬 웃음을 짓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저는 뭔가 일이 있음을 생각해서 여동생에게 슬쩍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말하더라고요. 엄마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고혈압에 당뇨에 고지혈증까지 있어서 약도 많이 드시고 얼마 전에는 욕실에서 쓰러져서 119 부른 난리도 아니었어. 어머니의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웃는 얼굴이었지만 얼굴도 몸도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원래 병원에 있어야 할 것을 제가 온다 해서 서둘러 퇴원했다고 하셨는데 괜히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일단 가까이에서 작은 집을 얻고 어머니랑 여동생 곁에서 살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 어머니 상태가 더 잘 보여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한 지병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니 치매기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치매기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지금은 늦추는 약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는 다 소용없다 해서 엄마를 나중에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안 되지. 어떻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셔? 그럼 어떻게? 나도 가정이 있는데 어떻게 치매 노인을 모셔? 지금도 남편 눈치 보이는데 나한테 지금 이혼하고 엄마 모시란 소리야. 동생이 앞일에 대해 서글픈 감정을 드러냈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치매가 진행되면 어머니를 모시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동생은 이럴 줄 알고 치매 보험이고 뭐고 다 드러났다고 안심했지만 저는 돈보다는 어머니의 안위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가 걸리시면 어쩌나 저도 마음이 전전긍긍했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 잘 왔다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데 절대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단 여동생이 버틸 때까지 모시고 있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제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집에 모시는 건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나 알아보겠어요? 나예요. 심양석. 어머니께서는 인자하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어머니의 체온이 따뜻했죠. 참 예쁘다. 너 참 예쁘게 생겼구나. 우리 아들이랑 많이 닮았어. 우리 아들 외국 가서 사는데 그 녀석이 그렇게 똑똑하고 예뻤어. 보고 싶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똑똑하고 예쁜 어머니 아들. 향석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있잖아요. 지금 댁은 누구신가요? 나는 댁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어디 영감이 와서 내 아들 행세를 하나? 우리 향석이는 외국에 갔어. 다신 날 보러 오지 않을 거라고. 어머니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외국에 갔다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함께 살던 제가 어머니를 두고 가족끼리 외국에 간 것을 참 속상해 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머니를 두고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울컥하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치매가 한번 발병하니 어느 정도 늦추는 약이 통했지만 점점 소용이 없어지면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저 주름진 손이 한때 어린 저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며 보듬어 주셨습니다. 내 몸이 약했던 탓에 어머니께서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간호해 주셨던 기억만 났기에 이번에는 제가 어머니를 안아주고 보살펴 드릴 차례였습니다. 작은 아들 또한 할머니의 기억을 갖고 있었기에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아꼈던 것은 큰 손주였기에 가끔 손주들을 기억하실 때 작은 아들을 큰 아들 민영이로 알고는 내 새끼라고 칭하고는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운해했지만 치매 때문에 그런 거라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속을 끓이던 작은 아들이 한국에서는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함께 살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아들은 저처럼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부에 많이 흥미를 잃은 상황이었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만화에 관심이 많았던 작은 아들은 애니메이션 학원을 다니면서 만화가의 길을 꿈꿨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이라 말씀하셨던 어머니께서는 비록 치매에 걸리셨지만 저와 아들의 성장을 누구보다 잘 보고 계시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래 저의 곁에 머물지 못하셨습니다. 기력이 쇠약해져 몸도 눕고 말았고 어느 날 잠자듯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작은 아들과 저는 어머니를 붙들고 통곡을 했고 어머니의 장례식 때 손주들을 비롯해 우리 형제들은 그야말로 울음바다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큰손주를 찾았기에 큰아들도 같이 오길 바랐습니다. 캐나다에 연락해서 안사람과 같이 오라고 했지만 큰아들은 곧 있을 대학원 시험이 있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대학원 시험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들은 자기 할 일 하기에도 바쁜데 그냥 한국에 오고 가는 게 귀찮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제 속으로 낳은 제 아들인데 어떻게 큰아들의 본심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아들이 정말 사정이 있으면 못 오는 건 이해하지만 대학원 시험까지는 시간이 남았고 저는 그저 핑계로밖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 아들들을 많이 아끼셨기에 떠나가는 날만이라도 큰아들이 꼭 참석했으면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 장례식에 꼭 와야 한다고 따지듯 말하자 아들은 아예 피하는지 엄마한테 미뤄 대신 전화를 받게 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요. 아무래도 법학 쪽이라 대학원 시험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머님 장례식에 못 가서 당신 속이 많이 안 좋은 줄 알지만 그래도 예민한 시기이니 컨디션 방해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몇 살까지 그 예민 타령할 거야? 그래도 도리는 지켜야지. 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겸사겸사 한국에 나오면서 어머니 마지막 지킬 수 있는 거잖아. 당신에게는 어머니지만 아들에게는 할머니예요. 같은 감정이 아닐 거라고요. 난감하네요. 정말 왜 하필이면 어머니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화내지 말아요. 나는 그냥 시기가 어긋났다고 말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 녀석이 누굴 닮아 자기밖에 모르나 했더니 당신 때문이었구만. 아내와 저는 말할수록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내한테 정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되었건 저는 아내를 믿고 아들을 맡기고 온 것이었는데 어른이 되어서 저렇게 아들의 말에 흔들리니 이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더 이상 저와 말 섞기가 싫었던지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렸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만 지금의 저로서는 어찌할 노릇이 안 되었죠. 어머니의 발인식이 끝나고 온전히 납골당에 보내드리고 나서 먹구름이 낀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아리고 슬펐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캐나다에서 대학원 시험에 합격했고 아내는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저 역시 기뻤고 자랑스러운 와중에도 반갑지 않은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 첫 아이이고 든든한 장남이었던 만큼 저는 둘째 아들보다 심적으로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장례식에 안 온다는 것에 더 충격이었고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제게 살가운 아들은 큰아들이었고 큰아들과 친구처럼 잘 지내는 와중에 캐나다에 와서 녀석의 날개를 달아줬다고 생각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못 보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서 멀어지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저는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몸 쓰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던지라 주식을 조금 하다가 이것도 정신적으로 힘들었기에 제 나이 때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사업해서 힘들게 번 돈 다 까먹고 싶지는 않았기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독립하고 싶다며 작은 원룸을 얻어 웹툰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아들마저 떠나버리니 혼자 텅 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나이도 지긋하게 되니 외로움이 절로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이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에 전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차를 고려하다 보니 전화를 계속 미뤘는데 이제는 날을 잡고 시간을 맞춰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큰아들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그렇잖아도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긴 했었는데 너도 잘 지냈지. 공부하면서 힘들 텐데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해야지. 네, 뭐 그렇죠. 참, 저 결혼해요. 아버지 결혼식은 캐나다에서 치를 예정이에요. 뭐? 결혼을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간만에 전화했더니만 뜻밖의 소식을 전해줘서 무척 놀랐습니다. 큰아들은 전부터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며느리감이라며 아내한테는 인사도 시켜줬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아내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뜩 기뻐서 들뜬 아들 목소리와는 다르게 사뭇 가라앉은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얘기 들었지요? 아들 결혼하기로 했다는 거. 그래, 갑자기 공부 잘하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결혼이라니 좀 놀랐네. 나도 놀랐어. 민영이가 아주 대단한 여자를 데려왔더라고. 여기 교포인데 집안도 잘 사는 것 같고 똑똑해.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래? 며느리 맞아서 서운해서 그런 거야?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당신이 직접 봐봐.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알게 될 테니까. 아내는 묘한 여운을 남기며 전화를 끊었고 아무래도 아들이 옆에 있어서 조심스러워 말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캐나다에서 결혼을 한다니 저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 다 같이 캐나다를 가기로 했습니다. 비행기표는 제가 다 대고 숙박비도 다 제가 되었지요. 온 가족이 처음으로 캐나다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완벽했을 텐데 어머니만 안 계신 게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예약한 호텔에 머물렀고 다음 날 렌트카를 빌려 아들 결혼식장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야외 결혼식장에서 했는데 신수가 뻔한 아들과 아리따운 며느리감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척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며 환하게 웃었는데 한국 정서는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과 처음 인사를 했는데 다들 푸근하고 성격이 좋아 보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바깥사돈은 한국말이 서툴렀고 그나마 안사돈이랑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 안사돈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입속도 잘 챙기고 말도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대화를 많이 나누셨나 봐요. 무슨 대화를 나누셨길래 말이 잘 통한다 하셨는지. 저희 딸이 낯가림이 심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사돈하고는 같이 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위가 안사돈에게 말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 신접살림은 사위 집에 다 들여놓아서 좀 빨리 비워주십사 부탁드렸답니다. 저는 그제서야 왜 아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안 좋고 돈 많고 똑똑한 여자를 신부감으로 맡기는 했지만 그만큼 아들이 포기해야 할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아니, 피해는 정확하게 아내가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결혼식 내내 표정이 굳어지더니 속상한 듯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민영이는 더 이상 절 필요로 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다가는 계속 집만 될 뿐이에요. 그래, 잘 생각했어. 그냥 우리 한국으로 돌아가자. 아내는 서운한 듯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고 저는 안사람을 달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사람이 정작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니 붙잡는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같이 못 산다고 나가라 할 때는 언제고 정작 한국으로는 못 가게 막고 캐나다에 있으라니 속내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안사람은 금방이라도 한국에 나갈 것처럼 굴다가 아들 내외가 붙잡는 말에 떠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일가 친척들만 다 같이 캐나다를 떠날 때가 왔는데 아내는 친척들을 보게 되어 가슴이 뭉클했는지 손수건을 붙잡고 내내 흐느꼈습니다. 그렇게 슬퍼할 거면 한국에 오면 될 것을 굳이 자식이 눈에 밟혀 자식 곁에 남겠다고 한 아내였습니다. 저는 다시 아내를 두고 갈 수밖에 없었고 이젠 큰아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했으니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지는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유독 캐나다에 애정이 많은 큰아들이었기에 대한민국 시민권까지 포기하고 캐나다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쓸쓸히 돌아오는 길이 힘들었습니다. 친척들 모두 짝이 있고 하다못해 작은 아들도 여자친구랑 와서 짝이 있는데 제 짝이 없으니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부디 제 짝이 큰아들 곁에서 잘 지내기를 바랐지만 한편으로는 자식 때문에 갈라진 우리 부부 사이가 슬펐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으니
우리의 앞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았다고 비로소 느꼈습니다. 캐나다에 내가 가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가족끼리 양국으로 갈라져서 사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한편으로는 큰아들은 그걸로 잘 되었으니 마냥 후회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스스로 우리나라 시민권을 포기하고 캐나다인이 되었으니 아내라도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았으면 했습니다. 아내만 생각하면 마음이 칭칭하고 아파서 한국 돌아와서 연락이라도 자주 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조금씩 연락 횟수가 작아지고 무뎌지게 되는데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솔직한 성격에 마음에 안 들면 돌아왔을 텐데 아내는 진득하게도 결혼한 아들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 살면 눈치 볼 텐데 오히려 떨어져서 아내가 맘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에 애들 직장 때문에 베이비시터 대신 아내가 육아를 한다는 소식에 혹시나 힘들진 않을까 걱정도 들기는 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여보, 나한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알았지? 도움은 뭐 괜찮아. 손주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 당신 손주 보러 캐나다에 한번 와. 알았지? 예뻐 죽겠어. 그렇구나, 알았어. 손주도 커 가고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돼서 못 보는 게 아쉽네. 아내는 아주 드물게 통화를 할 때마다 손주들을 볼 때 예뻐 죽겠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에 반해 목소리가 안 좋긴 했는데 어쩐지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래도 손주를 안 사람이 다 맡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제 우리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어서 힘들 텐데도 손주에 대한 사랑으로 버티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도 손주가 예쁘다 하니 저는 2, 3년에 한 번씩은 캐나다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손주를 봤을 때 2돌 때였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데려온 것 같았습니다. 애를 보니까 큰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더불어 어머니 생각도 절로 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왜 이리 손주를 예뻐하셨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손주를 보며 그 어린 날의 품 안에 자식들을 떠올리고는 그렇게 소중한 감정이 들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물론 내 자식만큼은 아니었어도 내 핏줄인 손주는 내 자식의 어린 모습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내 자식의 작은 모습이었으니 당연히 예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손주도 동글동글한 얼굴, 커다란 눈, 올망졸망 다 있는 게 신기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보였지만 제 아들의 모습이 더 확연하게 보여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름은 영어 이름으로 케빈이었지만 한국 이름은 외할아버지가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심연찬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하지만 캐나다에서 사니 케빈이라고 더 많이 불릴 아이였지만 한국인의 자긍심을 잊지 않게 해줘서 사돈에게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한동안 손주 얼굴을 핸드폰에다 박아놓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제 일이었지만 문제는 아이가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다 보니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잠시 잊어버렸습니다. 언젠가 캐나다에 가서 묵었을 때 아내가 밤새 아이를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손주는 똑똑하려고 했던 건지 순하지 않고 까칠했습니다. 손주가 계속 울기만 하고 잠을 자지 않으니 아내는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며 달래주면 아이는 칭얼거림이 가시고는 했지만 아내는 내내 잠을 못 자고 아이의 투정을 다 받아주며 어떻게든 재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신생아 때만 밤과 낮이 바뀌는 줄 알았지만 우리 손주는 커서도 그랬습니다. 제가 안 사람을 옆으로 보내고 아이를 안아주니 아이의 울음은 더 심해졌습니다. 요 똑똑한 아이 같으니라고 안 사람을 보며 더 울기에 안 사람을 나가라 해놓고 아이와 저만 단둘이서 서로 기싸움을 했고 결국 울면서 넘어가던 아이가 얌전해지며 제 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잠든 손주에게 이불을 덮어주며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 묶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구려. 맨날 손주랑 씨름하느라 나도 낮밤이 바뀌어서 힘들었는데 우리 민영이가 딱 이랬잖아. 아빠 무서워해서 아빠랑 단둘이 방에 있으면 꼼짝 못하고 나랑 기싸움 많으니 차라리 잠을 택했던 거 맞아요. 당신 앞에서는 참 순한 양이 되었지. 당신 기억 다 하는구나. 내 자식 키운 거 못 잊어. 나는 어찌나 애틋하고 소중하던지.
민영이도 까칠하니 잠도 잘 안 자고 했는데 저렇게 똑똑하게 크고 우리 손주도 미래를 기대해 볼 만하겠어. 아내는 끄덕였습니다. 기왕 손주 보는 거 내가 다 볼 테니 어서 좀 눈 좀 붙이라 하니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다가 이내 침대에 눕자마자 바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다 늙어서 저렇게 손주 보느라 고생이나 하고 한국에 와서 나랑 같이 손잡고 여행이나 같이 다니자 했더니만 굳이 짝사랑한 아들 곁에 있겠다고 고생을 자처하니 참으로 부모란 미혹한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그 수고로움을 알아주면 좋겠건만 봄에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아이를 아예 아내에게 맡길 때는 이제는 아내를 무슨 시터 취급이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따로 애 보는 비용도 안 주는 것 같았고 왜 아내를 한국으로 못 가게 했는지 자꾸만 나쁜 상상만 들었습니다. 맘 같아서는 아내에게 바보 같은 짓 말라고 손잡고 한국으로 가자 하고 싶었지만 이제 손주랑 정도 많이 들은 상태라서 제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 아내에게 저는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한국에 가서 이제 작은 아들 보면서 살아보자고 하지만 아내는 고민하다가 역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국이는 당신도 있고 한국의 민국이를 아끼는 수많은 친인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지만 민영이는 타국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은 엄마밖에 없을 텐데 나 내 새끼만 홀로 두고 못 떠날 것 같아. 민국이는 당신에게 맡길게 잘 부탁해. 우리 민국이 아내가 어리석은 것인가? 아니면 어미가 어리석은 것인가? 이제 변호사인 아들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서 뭐 하나 남부러워할 것이 없는데 뭐가 그렇게 안쓰럽고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자식이니 아예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잘 사는 민영이 두고 아내 스스로를 잘 챙겼으면 했습니다. 대놓고 어리석다 말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아내의 마음 챙기기가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공항까지 가서 헤어졌습니다. 아내와의 만남은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캐나다를 다녀온 뒤 한동안은 연락을 자주 하다가 다시 살기 바쁘니 드문드문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또다시 연락이 끊기게 되었다가 다시 아내에 대한 연락을 받은 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생전 연락 없던 큰아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그 불안함은 현실이 되었고 역시 무소식이 희소식이 맞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달려오는 차에 치일 뻔한 우리 아들을 구하려고 하다가 어머니께서 대신 사고가 나셔서 그만 저는 큰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핸드폰에서 여보세요. 아버지 제 말 들리세요. 아들의 말이 들렸지만 저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갔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다니 손주를 위해서 자식들만 생각하며 산 가엾은 사람 왜 손주를 구한다고 그걸 뛰어들어서 애틋은 사고를 당해. 이 사람아, 어차피 손주는 나중에 누구 때문에 자기 목숨 구했는지 기억도 못할 텐데 자식들 성격에 손주 상처받는다. 알려주지도 않을 텐데 그러게 내가 한국에 오라 그럴 때 오지. 이 사람아, 내 곁에서 고생 않고 내 손잡고 우리 노후를 꽃길만 걸으며 보낼 수 있었을 것. 낯선 타국에서 자식만 짝사랑하다 일이 허망하게 가버린 나의 그대가 참으로 안타까워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안 사람의 부고 소식을 친인척들에게 알렸고 역시나 제일 슬퍼했던 것은 둘째 아들인 민국이었습니다. 민국이는 한국에 온 뒤로 제대로 엄마를 보지 못했으니 엄마 그리는 정은 오죽하랴 싶었습니다. 내가 민국이 너를 한국에서 맡고 있어서 네 엄마가 안심했기에 돌볼 수 없었다라고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큰아들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민영아, 네 엄마는 한국에 데려오지 말아라. 그냥 네 곁에서 살게 해라. 끝까지 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너를 짝사랑했던 사람이니 네 곁에서 잘 모시며 지키거라. 그렇잖아도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유언으로 그리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보내지 말고 캐나다에 있어 달라고. 엄마가 그래도 캐나다에 정이 많으셨나.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민영아,
캐나다에 정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있기에 여기 남고 싶었던 것인데 아들아, 왜 그걸 너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냐. 어리석은 어미 밑에 어리석은 자식이 있다더니 평생 자식만 짝사랑해온 바보 같은 어미와 평생 그 마음을 모르는 자식에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참으로 닮았지만 닮지 않은 어긋난 인연이었던 게죠. 수없이 제가 했던 말이었지만 아들은 여전히 지 엄마의 마음을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1년 조금 넘어서 캐나다에 다시 가게 되었고 형제들 두고 저만 가게 되었습니다. 민국이 역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과 간만에 캐나다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는데 작은 아들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해 슬펐던지 내내 가는 동안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먼 길을 겨우 도착한 아들과 저는 바로 아내의 묘를 향해 갔고 이윽고 장례식이 진행되어 저와 작은 아들은 아내를 겨우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민국이는 자기 엄마 묘 앞에서 오열을 하며 슬퍼했고 민영이는 울 만큼 울었던지 멀뚱하게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아꼈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이 시간일 뿐일 터인데 아들 며느리는 짧게 슬퍼하고 아무 감각 없이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급히 오느라 호텔을 예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장례가 치러지는 가운데 다른 동네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었기에 호텔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관광객들로 붐벼 있었습니다. 근방에 다 호텔이 만실이 되고 어쩔 수 없이 아들 내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와 민국이가 네 집에서 며칠간 신세를 지어야겠구나.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아들 내외는 저와 민국이가 함께 며칠 신세 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떨떠름해 하면서 다시 한번 인근 근방의 호텔에 연락을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객실이 만석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별수 없이 부모 형제를 길거리에 재울 수 없으니 아들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아내가 살았던 집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전에 다 같이 가족이 모여 사는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진 집을 팔고 돈을 보태어 새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온 집은 고래등 같은 으리으리한 집이었고 민국이는 민영이의 멋진 집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명한 건축가가 나름 신경 써서 지은 집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캐나다에 여러 번 왔지만 큰아들의 이사 온 집에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국이는 아무래도 캐나다에 오랜만에 와서 만날 친구가 덜어 있었던지 갑자기 형네는 나중으로 미루고 친구네서 자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민국이랑 같이 아들 내에 있으면 덜 어색하려만 혼자 있으려니 그야말로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자 큰아들이 제게 리모컨을 주었어요. 죄송한데 저는 할 일이 조금 있어서요. 아버지 TV 좋아하시죠? 좀 보고 계세요. 아들은 미처 못 끄는 일이 있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로 뭘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나머지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말을 걸기도 그렇고 저는 바닥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켰더니만 아들이 다시 방에서 나와서 좀 조용히 좀 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있는 대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요새 자막이 남아 괜찮긴 했는데 자막이 워낙 빠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눈이 침침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아먹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전에 자꾸만 아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만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내가 떠나간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정신을 놓다가도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드라마를 멍한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들은 할 일이 많았던지 계속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손주라도 있으면 낳으련만 며느리는 여전히 돌아올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도 없이 저만 여기서 혼자 뭐하나 싶었지요. 아무리 초대받지 못하고 이렇게 아내 장례식 때문에 왔다지만 이것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배에서 허기져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식사 시간이기도 했고 생각해보니 마지막 식사를 끝낸 게 이틀 돼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었다는 충격에 캐나다 오기 전부터 굶었더니만 이제야 몸에 힘이 빠지며 허기짐이 느껴졌습니다. 일단은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아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만 아들은 바로 거절했습니다. 애엄마랑 같이 먹어야지요. 혼자 먹었다. 아주 난리가 날걸요.
며느리가 언제 온대냐? 곧 오겠죠. 뭐 따로 연락이 없어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요. 그렇게 저는 꼬르륵 뱃소리를 들으며 40분 정도 더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질겅질겅 오징어를 씻고 있으면서 과자도 먹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고 어지럽기까지 해서 며느리 언제 오냐고 다시 물었더니만 아들은 휴대폰을 보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와이프 애랑 같이 친구랑 저녁 먹고 온대요. 근데 저 주전부리를 좀 했더니 입맛이 없어서요. 제가 대강 차려드릴 테니 드세요. 큰아들은 냉동 볶음밥을 하나 꺼내 후라이팬에 볶아서 제게 내놓았습니다. 배가 고프니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포만감을 위한 식사가 아니라 이건 살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아들은 할 일을 다 끝냈던지 저 식사할 때 TV를 보며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배가 불러 저도 살만해서 그런지 아들의 괘씸함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숭고한 희생을 한 어머니는 이미 머릿속에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하게 어미의 희생이 잊혀진 것이 참으로 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니인데 그 모습이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엄마랑 내가 너 공부시켜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유학까지 보내줬더니만 너는 대체 뭘 배운 거냐? 네 엄마가 어떻게 세상 떠난 줄 알면서 TV를 보고 웃음이 나와.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이미 떠난 분은 떠난 분이시고 돌아가실 때 충분히 슬퍼했으면 됐지. 여기서 또 어떡하라고요. 아버지도 그래요. 호텔 만실이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갑자기 며칠 주무시고 가신다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솔직히 곤란해요. 곤란하면 재우지 말지 그랬냐. 그냥 공항에서 버티다 가면 될 것을. 소문 빠른 한인 사회에서 제가 무슨 욕을 들으려고요. 저 변호사예요. 아버지 막말로 제가 아버지를 몰라요. 아침에 바쁜데 화장실에 너무 오래 계시고 밥도 너무 천천히 드시니 며느리나 저도 부담스럽고 암튼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를 캐나다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다. 나와 네 엄마가 모든 청춘을 바쳐 너를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었어. 또 정말 듣기 싫네요. 제가 빚진 것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가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실망,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일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단지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퍼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 이후로 서로 대화가 오가지 않았기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부자리를 펴고 눕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손주와 함께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안 보이자 며느리가 저 간 줄 알고 대놓고 물어보았습니다.